한국의 철학자 8번째 이야기, 만물의 이치가 내 마음에 있다. 하곡 정제두 이야기입니다. 강화도에 세워진 한국 양명학의 등대. 역사적으로 볼 때 강화도는 참 특이한 곳입니다. 민족의 시작이자 정신적 고향인 당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만이산의 참상단의 온시 옛 조상들이 옷도 걸치지 않은 채 힘을 모아 만들었을 거대한 고인돌은 이곳이 우리 역사의 시작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곳임을 침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화도는 순환의 고비마다 자주와 독립의 상징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몽고나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는 내 땅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였으며 근대에는 미국, 프랑스 등 외세 야욕을 막아내는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려 왕실의 임시 거처였던 고려 궁지를 비롯하여 몽고 항쟁 유적이나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에 얽힌 온갖 전적지까지 많은 유물들이 섬 전체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과 금속 활자도 모두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그저 초라해 보이기만 하는 유적들이 바닷바람의 담금질을 겪었을 세월을 생각하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화 사람들의 애양심은 남달리 애틋한 데가 있습니다. 1997년 가을, 뜻있는 강화 사람들이 인천 가톨릭 대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하일리 고개 마루턱에 자신들과 핏줄도 닿지 않은 조선시대 선비 한 사람을 기념하는 숭모비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300년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강화로 들어와 새로운 학문의 길을 열었던 하곡 정제두입니다. 1649년에서 1736년. 아마도 그 고개 너머에 정제두의 묘소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 언덕배기를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강화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 자신들의 고향을 위해 기념비를 세운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강화에 묘소가 남아있는 고려의 문인 이규보를 기려서 문학비를 세웠고 88 올림픽이 열리던 무렵에는 중국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우리에게도 중국 땅을 호령하던 역사가 있었음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고구려 명장 영계 소문의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제두를 기념해서 세운 숭모비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의미가 큽니다. 정제두는 60이 넘는 나이에 강화로 들어와 조선 후기 서인 노론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주작 일색의 분위기를 강화해 가던 때 참문학을 갈망하면서 그를 흠모하여 찾아온 전문 선비들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은 몇 집안을 중심으로 강화 학파를 이뤄 민족 주체 의식에 기반한 근대 학문의 길을 열었으며 일제 강점과 더불어 독립운동과 국학 연구로 자신의 뜻을 넓혀갔습니다. 호국 정신과 민족 자주의 상징인 강화도 하일리 고개에 서 있는 정제두의 기념비는 등대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그의 학문이 지닌 특성과 함께 지금의 현실이 당시 상황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단한 상과 이단의 학문. 정제두는 고려와 함께 죽음을 택했던 정몽조의 11대 손으로 태어나 인조부터 영조에 걸쳐 88세의 생애를 살았던 조선 중기의 학자입니다. 사촌형이 영조의 서희였고 대학자로 이름을 떨쳤던 윤성거의 조카딸이 부인이었던 데서 알 수 있듯 당시 위세를 떨치던 서인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0살 무렵부터 서인의 우두머리인 송시열과 송중길의 제자였던 이찬하는, 이상익 등에게 주작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과거시험과 인연이 없었던 지 24세 이전에까지 예비시험과 같은 초시에 여러 번 붙고서도 본시험인 대과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참다운 학문이 되기 위한 공부에만 몰두하겠다고 어머니께 정을 들여 허락을 받고 나서 일생을 거의 학문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32살 무렵 당시 영의정이던 김수항이 임금에게 청구하여 벼슬을 내렸으나 나가지 않았고 그 뒤로도 임금이 부를 때마다 사양했습니다. 정대두가 이러한 결심을 한 것은 아마도 그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안 일로만 봐도 그 무렵 여러 차례 개인적인 불행을 겪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큰아들, 큰손자로 이어지는 적자상속이 중시되던 가부장적 사회에서 20세 무렵부터 시작된 할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 큰집 맏형, 큰집 맏조카의 연이은 죽음은 집안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더구나 23세에는 부인과 어린 아들이 연거푸 죽는 불행을 겪었고 자신 또한 심한 병이 들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불행을 겪으면서 정제두는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생각보다는 몰려드는 불행으로부터 집안을 지켜내겠다는 생각에 안으로 추스러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급격한 정세 변화도 정제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래 조선의 사색 당쟁은 1575년 선조 때 김효언과 심의겸이 인사권을 가진 2조 정랑 자리를 놓고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동서의 대립이었지만 얼마 안가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고 북인은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당시 대북은 중북, 육북, 골북으로 나뉘고 소북은 총소북, 탁소북이 되었으며 남인 역시 청남과 탁남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서인은 인조 때 청서, 훈서, 노서, 소서로 나뉘었다가 한때 다시 합치기도 하지만 결국 노론과 소론으로 나뉩니다. 이 같은 분열은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송호 이익은 붕당론에서 밥은 한 그릇인데 먹을 사람이 많으면 처음에는 점잖게 한 숟가락씩 먹다가 곧 밥이 적어지고 나면 밥 먹는 자세나 태도를 문제 삼아 싸우게 되는 것처럼 한정된 버섯자리를 놓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붕당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해군 때에는 북인이 세력을 잡았고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면서부터 서인이 세력을 잡았습니다. 뒤로 갈수록 대립이 심해져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노는 모습을 멀리서 보더라도 어느 당파의 몸인지 알 수 있었고 두루마기 옷걸음 맨 모양으로도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여자들의 쪽진 뒷 모습만 봐도 어느 당파 집안의 안악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초반 안국동 거리에서 길을 가운데에 놓고 마주한 두 다방에 드나들던 노인들이 옛날 조상들이 속한 파당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상대편 다방으로 출입을 삼갔던 사실을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같은 대립은 정권 다툼이 아니라 학문적 차이까지 개입되면서 심각한 당쟁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시 집권 세력인 서인의 경우 1680년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 강화하고자 남인들을 몰아낸 경신 대출척 과정에서 강경파와 옹경파가 대립하다가 마침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습니다. 특히 인조가 왕위에 오른 뒤부터 정권을 잡기 시작한 서인 노론 계열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주자학을 강화하였고 주자학에 대한 비판을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윤후라는 학자는 주자가 정리한 대학과 중령을 자기 나름대로 고쳤다고 하여 사문 난적으로 몰렸고 마침내 개항가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제두는 태계 이왕이 적극 비판한 뒤부터 가장 배척 대상으로 지목된 양명학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학문을 이룩함으로써 훗날 조선 사상사에서 가장 뛰어난 양명학자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스승과 벗에게 버림받고 어려서부터 주자학을 배웠고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주자학을 공부하는 줄만 알았던 정제두는 자신의 학문이 주자학이 아니라 양명학이었음을 밝힌 것은 그의 나이 34세 되던 때였습니다. 이 무렵 병이 심해져 집안의 뒷일을 아우에게 부탁하고 평소 스승처럼 모시던 박세채에게 하직 편지를 드리면서 자신의 공부가 양명학이었으며 여러 해 동안 생각해온 것을 모두 털어놓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한스럽다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줄 알았다가 병이 낫게 되자 정제두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내놓고 양명학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말리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제두는 이 문제를 놓고 37세부터 43세까지 박세채와 편지를 토론하고 윤증과는 56세까지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40세에 서울 생활을 정리한 것이나 60세에 안산 생활을 정리하고 강화로 들어간 것도 이 논쟁의 진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제두의 논쟁 상대는 박세채와 윤증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승뻘이었던 두 사람 외에 친구였던 최석정, 민희승, 박심, 이금보, 정경유 등도 모두 이 논쟁에 가담하였습니다. 이 논쟁은 조선시대의 다른 철학 논쟁과 달리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논쟁 상대들을 잠시 살펴봅시다. 윤증은 율곡과 논쟁을 벌였던 우계 송원의 외증손자입니다. 정제두와는 스승과 제자로 지냈으며 정제두의 부인이 윤증의 육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윤성거는 실권을 잡았던 송시열과 사돈간이었고 송시열에게 박해받은 박세당 둘째 형의 장인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윤증 자신도 아버지인 윤성거뿐 아니라 김직과 송시열에게 배웠으므로 율곡에서 시작된 서인 예론의 맥을 이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윤성거가 죽었을 때 송시열과 사이가 나빴던 윤유에게 재물을 받은 일과 송시열이 써준 비석의 글에 윤성거에 대한 비방이 담긴 일이 문제가 되어 두 사람 사이에 반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송시열이 독행과 학문을 비판하는 신유의서를 써니 회니 문제라고 불리는 송시열과의 논쟁을 통해 완전히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남인을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강경포와 온경파로 나뉠 때 젊은 선비들이 윤증을 소론의 용수로 추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세채는 양명학적 경향을 보인 상촌 신음의 외손자로 김상원에게 배우고 송시열과도 사귀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18세에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당장에 염증을 느껴 벼슬을 포기하고 성리학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효종의 장례 절차를 따지는 과정에서 송시열과 의견을 같이 하였지만 노소 분당 이후 윤증과 함께 소론의 우두머리가 되어 송시열과 맞서기도 하였습니다. 그 또한 정제두와 스승과 제자 관계로 지냈으며 정제두가 양명학에 심취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정제두를 위해 양명학 학변이라는 비판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 채석전 양명학자였던 최명길의 손자로 큰아버지의 외손주 사위였던 정제두와는 박세채에게 함께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채석정 역시 송시열과 윤정의 대립 과정에서 윤정을 변호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소론에 속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양명학적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양명학 이야기만 나와도 주자학자들에게 배척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할아버지 최명결은 양명학자가 아니라고 굳고 변명하였으며 본인도 양명학 배척에 적극 나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제두의 절친한 친구였던 민희승도 정제두와는 윤중과 박세채에게 함께 배운 소론의 학자였지만 논쟁 과정에서 점점 비판적 입장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논쟁은 개인적으로 인적 관계를 맺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같은 소론에 속하며 학문적으로는 우계 성원의 문맥을 잇는 사람들 사이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제두가 이단에 빠진 것을 격정하여 주자학으로 돌아오도록 깨우치려 하였습니다.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만나서 충고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며 인척이기도 한 정제두를 위하여 혈전을 치르는 심정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제두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 논쟁이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마침내는 과일 껍질을 벗기다가 씨까지 다 발라내는 지경이 되어 갔습니다. 정제두의 학문을 당시 가장 배척 대상이었던 불교와 같다고까지 비판하였는데도 끝내 돌아오지 않자 박세채도 옛날에 주의도 양경중이라는 사람을 아꼈지만 양경중이 이단의 학문을 했기 때문에 마침내 더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고사를 들먹이며 정으로 보면 슬픈 일이지만 옳고 그름을 가려하는 입장에서는 도할 것이 없다고 전련의 뜻을 비치기도 하였습니다. 가까운 친구였던 민희승마저도 입을 다물라는 막말을 하였고 그러다가는 주륙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욕설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정제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처럼 모진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문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참으로 죽고 사는 갈림길이니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양명학에 애착을 갖는 이유가 기이한 것을 구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얻으려는 데서 나왔다면 결연히 끊어버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우리가 학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성인의 뜻을 구하여 참으로 그것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정제두의 말 속에는 학문에 대한 그의 열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정제두는 친구 민희승에게 만약 과연 그것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학문을 논하다 죄를 입더라도 한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20년 가까운 논쟁 끝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서울에서 안산으로 그리고 다시 강화로 거처를 옮긴 저의 정제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이처럼 아픈 가정이야말로 정제두의 학문이 만들어지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정제두의 논쟁 상대들은 다른 주자학들처럼 양명학을 겉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스스로 양명학의 글을 구해 보거나 정제두가 뺏겨 보낸 글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정제두가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왕양명의 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개진하기 위한 노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정제두에 기반한 한국 양명학의 전개도 다시 그 후에 편한 강화학파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그렇다면 조선의 주자학자들이 그처럼 치를 떨었던 양명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양명학은 16세기 왕수인이 주자학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내놓은 사상입니다. 양명학이 나온 배경은 크게 사상적 측면과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상적 흐름을 보면 온 나라가 중국을 차지하고 난 뒤 1314년에 과거 제도를 부활시키면서 노노, 맹자, 중용, 대학에 대한 주의 해석을 과거 시험의 모범 답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자학은 막강한 국가 권력의 지원 아래 관학으로 자리 잡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현실과의 긴장 관계를 놓침으로써 학문적 생명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학자들 대부분은 유학의 모든 체계를 주의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이론을 철저히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주자학을 실천 중심적인 모습이나 교조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명나라로 들어오면서 사물의 이치를 중시하는 이야기에서 마음의 작용을 강조하는 심학으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이런 털을 닦은 사람은 진원장과 담약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기존의 주자학자들과 달리 마음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앞 시대와 분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진원장은 주유한 논쟁을 벌였던 육구연의 학문 방법을 계승하여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정자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정자법을 통해 마음이 바깥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음과 마음 밖에 있는 사물의 이치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마음과 마음 밖의 사물을 둘로 나누어 보던 주자학의 이원 구조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물에 각각 정해진 이치가 있다고 하는 주자학의 배제성을 깨뜨리고 마음을 강조함으로써 인간 주체를 중시하는 새로운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나라는 15세기 중반부터 연이은 반란을 겪으면서 점차 쇠퇴기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왕과 권력자들은 백성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일에만 열심이었습니다. 1508년에 왕이 된 무종은 임금이 된 첫 달에 장원 7개를 더 만들어 모두 300여 개의 장원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민의 주세 부담은 더욱 가중시켰고 집 잃은 유민이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농민군의 구호는 다시 혼돈의 하늘을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혼돈의 하늘이란 주자학에서 내세우는 하늘이 정한 이치를 부정하는 것이자 봉건 통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자학은 이 같은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고 따라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소수 민족과 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여러 차례 참여했던 왕수인은 주자학에서 말하는 하늘이 정한 이치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주체와 분리되는 한 결코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남쪽 해안지방 일부에서는 전처럼 자기가 쓸 물건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팔 물건을 만드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전문 숭어업 도시가 생기고 노예처럼 얽매인 노동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옮겨 다니면서 자신의 기술에 따라 봉급을 받는 임금 노동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의법도를 내서 개인의 자유를 눌러오던 사회에 숨구멍을 틔우는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이처럼 자유로워진 백성들을 어떻게 교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통 도덕으로 개인의 의지를 억압할 수 없다는 자각과 더불어 개인의 특성과 의지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명학이 나옵니다. 왕수인은 월이란 지역의 양명동에 살았기 때문에 호를 양명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왕수인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렸을 때는 주자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의의 이론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21세기에는 주의의 경물치지 이론을 직접 실험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주의 경물치지론은 사물에는 각각의 이치가 있고 사람에게는 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알의 능력으로서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수에는 이 말대로 친구와 둘이서 대나무 앞에 앉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대나무의 이치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사흘 만에 쓰러졌고 왕수인은 1회 만에 쓰러져 병까지 얻었지만 여전히 나는 나대로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37세 때 깨달음을 통해 해결됩니다. 28살 때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에 나아갔던 왕수인은 37세 때 당시 세력자이던 내시 유군을 반대하는 운동에 가담하였다가 말을 갈아타기 위해 설치된 산골 마을 작은 역의 관리인으로 쫓겨납니다. 그가 쫓겨난 용장이란 곳은 맹수와 독사가 수시로 드나드는 오지였지만은 이곳이야말로 왕수인에게는 깨달음을 안겨준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지역에서 마침내 왕수인은 내 마음이 그대로 사물의 이치대로 주의의 이론처럼 사물에서 이치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마침내 내 마음과 사물의 이치가 둘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이치이니 천하의 마음 밖의 일이 있겠으며 마음 밖의 이치가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만물이 곧 내 안에 갖춰져 있다고 했던 맹자의 생각을 발전시킨 것이며 주자학에서 말하는 하늘의 이치와 인간 주체를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내 마음의 꽃을 향할 때 비로소 꽃이 존재한다. 마음을 중심으로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는 왕수인의 생각은 전승록에 담긴 다음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언젠가 제자들과 유람하던 왕수인에게 한 제자가 절벽에 있는 꽃나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깊은 산 속에서 저 혼자 피고 지는 이 꽃나무는 과연 내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왕수인은 그대가 이 꽃을 보기 전에는 이 꽃이나 그대의 마음이나 모두 고요할 뿐이었지만은 그대가 와서 이 꽃을 보았을 때 비로소 꽃 빛깔이 일시에 또렷해졌으니 곧 이 꽃나무가 그대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지 않겠는가?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말은 생태지파리가 쓴 어린 왕자에게 모든 사물은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존재 의미가 있다고 본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왕수인은 효의 이치에도 어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효의 이치가 어버이에게 있다면 어버이가 돌아가시자마자 효도라는 생각이 없어져야 하는데 어버이가 돌아가셔 효도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셔도 효도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들어있는 만물의 존재 법칙이자 도덕 법칙인 이치를 부모에게 펼치면 효가 되고 임금에게 펼치면 충이 되고 벗에게 펼치면 믿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왕수인은 주자학에서 사람의 마음을 인심과 도심으로 나누고
도심은 순수한 하늘의 이치로지만 인심은 그 안에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욕심이 담겨있다고 보아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인심과 도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론적 입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같은 왕수인의 입장은 인간 주체에 대한 신뢰에서 온 것입니다. 왕수인이 말한 마음의 이치는 맹자가 말한 양지였습니다. 양지란 맹자가 진심편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사이에 서로 아끼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알고 연습해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했던 양능을 가리킵니다. 양지양능이란 탁월한 알미자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지양능은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에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 마음과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만물 사이에는 조금의 틈도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본 모습을 깨달으면 만물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주체의 입장에서 본 만물일체론입니다. 38세 무렵에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지행합일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지행합일론이란 마음의 움직임이 곧 이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왔는데 그런 입장에서 왕수인은 알미란 실천의 시작이며 실천이란 알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사물에 담긴 이치를 먼저 깨달아 이를 바탕으로 실천에 나선다고 본 주의 선지후행론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실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실천이 됐다는 생각은 결과적으로 실천보다 알을 강조하게 되지만 왕수인처럼 알미 곧 실천이라는 입장은 실천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왕수인의 생각은 49세 무렵부터 구체적 실천을 통해 자신의 양지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치양지론으로 나아갔습니다. 치양지란 마음과 이치가 하나로 합일된 경지로서 인간 자신이 탁월한 도덕적 자각을 완수한 상태입니다. 왕수인은 사물 하나하나에 나아가 각각의 사물에 담긴 이치를 알아간다는 주의 경물치지론과 달리 실천을 통해 내 마음의 양지를 모든 사물에 드러낼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같은 양명학의 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주작과 양명학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주작의 연장이므로 계승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과 주작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으므로 극복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자의 입장에 선 사람들은 약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두 사상 모두 봉건의 이데올로기였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후자의 입장에 선 사람들은 주작의 엄숙주의, 권위주의의 반기를 든 것이 양명학이며 이러한 변화가 주지주의적 규제에서 정서에 입각한 자연주의로 객관에서 주관으로 전통에서 반전통의 자유주의에 나타났다고 보고 주자학과 구별하여 심학이라고 부릅니다. 또 일부에서는 크게 보면 후자에 속하면서도 양명학의 심학 체계 속에 명말청초에 유행하는 기하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하의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고대 유가 사상과 주자학, 양명학의 연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의가 성선설을 기반으로 삼아 유가의 전통을 순자가 아닌 맹자에 두었지만 오히려 그 내용은 순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과 달리 왕수인의 학문은 맹자의 양지양능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전통에 더 가깝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마음의 긍정에서 욕정의 긍정까지 왕수인 이후 그의 학문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양지는 항상 본 모습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에서 마음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열어놓을 것을 강조함으로써 인륜 도덕이나 사회 기강을 무시하는
경향으로까지 나아갔던 태주학파입니다. 둘째는 양지를 고해한 상태의 본모습과 사물과 만나 작용하는 두 측면으로 나누고 고해한 본모습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작에 접근해 간 기적파입니다. 셋째는 양지란 곧 도덕 법칙인 하늘의 이치이므로 이치를 공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역시 주작에 가까이 간 수증파입니다. 이 같은 분화는 왕수인이 죽기 1년 전 소수 민족의 반란을 진압하러 떠나기 전날 밤 제자인 왕기, 전독황과 함께 천천교 다리 위에서 주고받은 문답에서 시작됩니다. 왕기는 언제나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양지의 본모습을 강조하였고, 전독홍은 양지의 본모습을 깨닫기 위한 공부를 강조하였습니다. 왕수인은 왕기의 견해에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단계를 띄워놓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코 사람들에게 가볍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였습니다. 뒷날 양명좌파라고도 불린 태주학파는 양명하의 주된 특징인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명나라 말기에 발전한 서민 문학에 상하는 철학으로 나아감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양지가 내 마음속에 언제나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를 제대로 드러내려면 마음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열어놓아야 한다고 하여 욕망을 긍정에 이르렀고, 그 결과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인류 도덕이나 사회 기강의 굴레에서 인간 주체를 해방시키고자 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이 사상은 왕간 하시음 이지로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염전 노동자 출신이었던 왕간은 서민적인 학풍을 바탕으로 나무꾼, 도자기 공, 농부 등과 함께 하면서 하는 일은 달라도 같은 길을 간다는 집단화된 강력한 동지의식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벼슬을 재물을 모으기 위한 벼슬과 도를 실현하기 위한 벼슬로 나누고 도의 실현을 통해 대동사회를 이루겠다는 뜨거운 사회의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또한 일상생활 속에 도가 들어있다는 생각에서 백성들의 물질적인 생활 보장과 함께 강한 실천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받은 사람이 하시은입니다. 하시음은 대규모 공부 모임을 조직하여 치화당을 세우고 교육과 간원상제뿐 아니라 세금까지도 일괄 처리하였으며 새로 부과된 잡세 거부 운동을 주도하다가 투옥되기도 하였습니다. 치화와 함께 모여 고르게 산다는 뜻으로 이상적 공동체에 대한 실험이었던 셈입니다. 그 뒤 하시음은 정부가 정치 비판을 금지하기 위해 소원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반대 세력으로 지목되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공동체적인 존재인 인간과 그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데서 시작하여 주저하기 부정해버린 인간의 욕망을 중시하고 오히려 욕망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가 말하는 욕망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시은은 맹자가 주장한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긴다는 여민 동락을 백성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같이 한다는 여민 동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실현이 바로 치화당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극단적인 모습으로 전개한 사람이 이지입니다. 이지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책으로는 창고에 넣어두어야 할 책이라는 뜻의 장서와 태워버려야 할 책이라는 뜻의 분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자유분방한 생각과 행동 때문에 옥에 갇힌 채 자살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속박하는 모든 것에 탈피하여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런 입장에서 뚜렷한 반정통적 자유주의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그의 동심설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동심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지는 어린아이가 사람의 근본이며 동심은 마음의 근본이라고 보아 동심이 곧 진심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입장에서 거짓 도학을 부정하고 동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간 해방을 역설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상적 경향은 예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인간의 성적 욕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소설 금병매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말기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더는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정제도 1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stars shine too.